오늘부터 열전달 강의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열전달이라고 하는 학문이 여러분에게 이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또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존층 붕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한 20분 정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영상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챕터 1 인트로덕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분 노트 그다음에 책을 가지고 와서 열전달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 그러니까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학년 때 열역학을 배웠습니다. 열역학. 자, 그래서 heat transfer, 열전달하고 열역학, thermodynamics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열역학 1, 2 이제 다 배우고 했는데 왜 굳이 또 heat transfer를 이제 배워야 되는가? 뭐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첫 부분에는 열전달이라고 하는 학문이 무엇인가, 특별히 열역학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이러한 그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어로 heat transfer를 define하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Heat transfer is a science which seeks to predict the energy transfer taking place between material bodies due to a temperature differenc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가면은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가 이제 생긴다. 그러니까 heat transfer는 에너지 트랜스퍼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 material body 여기 하나의 바디가 있고 또 하나의 이제 바디가 있을 때 이 사이에서 hit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전달을 일으키는 인자가 뭐냐? temperature difference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이 두 개든 세 개든 이런 그 머티리얼 바디가 있는데 이 머티리얼 바디 사이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트랜스퍼 되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러한 그 과학, 이게 이제 heat transfer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이제 도출할 수 있냐. 이런 A라고 하는 바디가 있고 이제 B라고 하는 그런 바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될 때 이 두 바디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예를 든 이러한 그 집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여름철에는 밖에 온도가 40도, 45도, 5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서 편안하게 이제 생활하려면은 한 25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온도 차가 15도에서 20도 정도 온도 차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열이 이쪽으로 트랜스퍼가 돼서 들어간다. 열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트랜스퍼가 돼서 들어와요. 밖에서 안으로. 그럼 그만큼을 제거를 해줘야 이 안의 온도가 25도가 이제 유지가 이제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두 개의 바디, 겨울철 같으면 여기 온도를 내가 25도를 유지해야 따뜻하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밖에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다. 그럼 온도 차이가 45도가 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기 방 안에서부터 저 방 밖으로 온도 차이 때문에 약 40도, 45도 되는 온도 차이 때문에 에너지가 트랜스퍼가 돼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우리가 열이 흘러간다.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으면 온도의 차이가 있으면 열이 흘러간다. 열이 흘러가요. 열이 흘러갈 때 얼마만큼 흘러가느냐를 규정하는 그런 학문이 heat transfer다. 얼마만큼.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거 말고 차갑다. 열이 흘러나가니까 뜨겁다. 뭐 차갑다. 이거 말고 몇 와트가 정확하게 이 조건에서 흘러나가느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여름철 같으면 여러분이 얼마가 500와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500와트를 제거할 수 있는 에어컨디션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만 그래야
열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철 같으면은 1000와트가 밖으로 흘러나간다. 그럼 여러분이 보일러를 켜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1000와트를 이 안에 집어넣어 줘야, 그래야 이 안에 온도가 25도가 1000와트가 나가면서 1000와트가 이 안으로 들어와 주면은, 그러면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온도 25도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전달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뭐를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거예요.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아까처럼 뭐 밖의 온도가 45도, 안의 온도가 20도. 이렇게 주어진 조건, 벽이 뭐 두께가 뭐 15cm, 아니면 뭐 20cm, 지붕이 뭐 15cm, 이런 주어진 그런 조건에서 전달된 열량이 정확하게 얼마냐, 얼마만큼이 전달이 되냐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뭐 뜨겁다 차갑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조건에서 전달되는 열량이 얼마냐.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면 뭐 삼성전자든 LG전자든 뭐 아니면 자동차 에어컨을 만드는 이런 회사, 이런 데 이제 가게 될 겁니다. 뭐 아니면 핸드폰 만드는 회사도 가고, LCD 뭐 TV 만드는 회사도 가고, 이제 다 가게 될 거예요. 가면은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전달, 이 열을 제거를 얼만큼 해야 된다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일단 계산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제거해야 되느냐, 이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 세 번째, Energy transfer cannot be measured directly.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0와트가 들어온다, 아니면 뭐 1000와트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계를 딱 이렇게 가져다 대고, 그 가져다 대는 그 순간에 500와트가 들어오는구나, 1000와트가 나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으면은, 그럼 어느 면에서 열 전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계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 원하는 데다 가져다가 이제 대면은, 그러면 전달되는 열량이 이제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트랜스퍼는 우리가 직접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에너지 트랜스퍼를, 히트 트랜스퍼를 정확하게 얼마가 이제 전달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제시할 수 있냐, 계산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열 전달에서는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25도다, 뭐 30도다, 40도, 이렇게 온도 분포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온도 분포를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emperature distribution, 온도 분포, 이거를 측정을 해갖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heat flux, 이제 플락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mass flux, heat flux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heat flux면 열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단위 면적에 얼마만큼이 전달이 되느냐. 가서 보면 heat flux는 amount of heat transfer per unit area per unit time. 그러니까 단위로 다 표현하면 50와트, 예를 들어 50kJ per second, 이렇게 되면 50kW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미터 자승, 1m, 1m, 그 다음에 1초, 1m, 1m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스페이스에, 그 다음에 1초 이 간격에 얼마만큼의 열이 전달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히트 플럭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히트 플럭스에 있는 거예요. 히트 플럭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온도 분포를 다 계산해요. 온도 분포. 자, 이제부터는 온도 분포를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열 전달에서는. 자, 이 온도 분포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히트 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1초당 전달된 열량이라고 하니까 면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히트 플럭스만 알면은 면적을 알고, 이렇게 되면 전달된 열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도를 잰 다음에, 아니면 온도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히트 플럭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럼 온도 분포하고 이 방정식을 사용해서 히트 플럭스가 얼마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열 전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나왔어요.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는 에너지 트랜스퍼다.
이거는 두 개의 different, 아니면 두 개든 세 개의 different material body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생기는 거다. 온도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런 material body 안에 temperature 분포가 온도 분포가 이제 생겨나는데, 이 온도 분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잴 수가 있어요. 이 온도 분포를 이제 잰 다음에 이 온도 분포하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흘러나간 그 열량, 이거를 히트 플럭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트 플럭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온도 분포가 있으면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 온도 분포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맨 마지막 얼마만큼의 열량이 나갔냐고 하는 이 퀀티티, 양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열전달의 뭐라 그럴까 핵심이에요. 열전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조금 아까 이 온도 분포, temperature distribution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heat flux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지금은 자세히 몰라도 돼.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열전달 공부하니까 heat flux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온도 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온도 분포, 그 다음에 heat flux는 우리 생활에 거의 발견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밖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이제 취직이 됐는데 열이나 유체 분야 이쪽에 무슨 담당하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됐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매일같이 접하는 게 온도 분포, 그 다음에 히트 플럭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냐? 첫 번째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파워플랜트 이제 공부하면은 그럼 여기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터바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컨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 가서 공부하면 여기 이베포레이터가 있고, 컴프레서가 있고, 여기 컨덴서가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 같으면은 엔진 블락에서 엄청난 규모의 열이 나와요. 열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를 해야만 이 엔진이 적정한 그런 온도를 유지하면서 뭐 500km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열을 제거해야 된다. 열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그 열교환기를 레디에이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디에이터 이런 모든 거 여러분 뭐 집에 가면 에어컨이세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 나온다. 저 이베포레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이 힙펌프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면 그럼 똑같은 저 천장에 달린 저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땐 저놈이 컨덴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조그만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이런 LCD TV든 이 안에 아니면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 안에 열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장치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열을 제거하는 아니면 열을 흡수하는 열을 한마디로 교환하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열교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Heat Exchanger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달을 또 왜 공부하느냐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열교환기를 적정한 사이즈로 설계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어떤 사이즈의 열교환기가 있는데 이 주어진 조건에서 열을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그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열전달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45도 바뀌고 여기 안에가 이제 25도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러면 이거 500W가 들어온다. 그럼 500W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기주화, 냉동기를 이제 만들어야 되면 이베포레이터에서 500W를 빼앗아 가야 된다고. 그럼 500W를 빼앗아 가려면 이베포레이터가 있으면 알루미늄 이와 같은 그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고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루미늄 열교환기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바람은 몇 미터/파 세크로 불어야 500W를 빼앗아 가냐 이거예요. 500W를.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레디에이터가 있다. 지금 100km/h로 고속도로로 지금 뭐 2시간을 달리고 있다. 엔진이 그냥 엄청나게 뜨겁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 1kW고 뭐 열이 나온다. 그 1kW 나오는 그 열을 레디에이터, 이 물이 들어가서 순환을 해갖고 그래서 물이 뜨거워진 상태로 레디에이터로 들어가면 레디에이터 안에 열교환기 안에 많은 그와 같은 핀이 있고 그 사이를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고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 레디에이터가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전체 면적을 다 폈을 때 몇 제곱미터가 돼야 되느냐, 또 팬이 이렇게 불게 될 때 팬의 속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디자인해야 되냐.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엔지니어가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는 거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서 보면은 Design of Nuclear Reactor Cores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책이 지금 잘못돼 갖고 뭐 탈원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정책을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전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린하우스 워밍, 지구 온난화 이런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 세상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 가장 좋고 효율이 높은 거는 그거는 원자력밖에 없어요. 원자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한다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투피드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조만간 이제 원자력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만 탄소 중립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 자, 원자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랭킨 사이클을 이제 배웠어요. 랭킨 사이클 2학년 때 전기, 이 베이퍼를 사용하는 베이퍼 파워 플랜트 이걸 이제 배웠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화석연료, 뭐 석유든 석탄이든 이런 걸 이렇게 태워갖고 여기 이제 커다란 그런 보일러 이제 관이 있으면 물이 여기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열을 이렇게 흡수해갖고 그래서 고온 고압의 증기가 되면 그 고온 고압의 증기가 터빈을 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터빈이 돌면서 전기가 이제 생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보일러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이 버너를 사용해 갖고 이렇게 이 증기를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증기 발전 이런 플랜트가 있고, 이야기한 대로 누클리어 이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핵 연료봉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커다란 이런 그 물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물통에다가 핵 연료봉을 여기다 가져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럼 여 안에서 엄청난 규모의 핵 에너지가 이제 발생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이잖아요. 이거 끓이는 거,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이 뭐 자취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봐요. 라면. 이렇게 냄비에다 물을 갖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버너에 불을 붙이면은, 그럼 밑에 이제 파랗게 되면서, 그러면 조금 있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 대신에 요 물 안에다가 원자력 이 핵 연료 봉을 이거 집어넣으면 그 봉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그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되면 부글부글 이제 끌어오릅니다, 이놈이. 이게 끌어올라갖고 전기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기 발생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누클리어, 이 봉이 이렇게 있는데 이 누클리어 봉에 물이 닿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물이 부족해서 물이 그 봉에 닿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핵 에너지는 나오는데 이 비등이라고 하는 보일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열이 효과적으로 제거가 돼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누클리어 봉 자체가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사고가 나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아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이 핵 연료봉이 들어 있으면 그거를 금속으로 이렇게 쌌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근데 금속이 녹아버리면 핵 연료봉 안에 들어있는 그 핵 물질이 직접 물하고 닿고 이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금속이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 사건이라든지 소련의 체르노빌 뭐 원자력 이와 같은 그 누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번아웃 현상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제 기술이 그 이후로 20년, 30년 동안
인간이 노력하고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지금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이런 번아웃이 일어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안전장치가 이제 마련이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 또 물 말고 다른 그러한 그 유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 핵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마련이 돼 있고, 지금까지 이런 기술의 핵심 기술, 이거의 최상위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캐나다에서 볼품없는 이런 그 원자력 발전하는 캔두라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노력을 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기술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원자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화 한 편 보고 그러고선 지금 탈원전을 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원자력으로 이제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래서 누클리어 리액터 코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열이 어떻게 발생이 제대로 돼서 제거가 잘 되지 않으면은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기계공학을 졸업한 사람들, 또 원자력공학 졸업하면서 원자력공학과에서 열전달을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디자인해 줘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어디에 또 이제 쓰이냐?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테크놀로지. 자,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가 이제 날아간단 말이에요. 비행기는 그 안에 사람을 많이 싣고 짐을 많이 실어야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다 소형화를 해야 돼요. 부품은 다 작게 만들고 비행기 자체도 가볍게 만들고 그 안에 스페이스를 많이 늘려야, 그래야 그 안에 많은 물건을 싣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비행기라고 하는 거 한 번 떨어지면 몇백 명이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안전하게 그 다음에 소형으로 모든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뭐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것들, 거기 엄청난 규모의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을 안전하게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그런 비행기 아니면 뭐 우주 왕복선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이제 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 다 전자제품 아니에요. 이런 모든 전자제품에서 열을 안전하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또 작게, 모든 걸 다 작게, 컴팩트하게. 그래서 열교환기도 컴팩트 열교환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거를 다 누가 이제 디자인해야 되냐? 기계공학. 항공과 졸업한 사람도 이제 물론 할 수 있지만, 항공과에서도 열 전달을 공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는 화공이든 아니면 항공이든 기계든 그 다음에 원자력이든 열 전달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모든 열교환기 또 안전과 관련된 이런 기기들의 열 관리 시스템을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뭐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려는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 HVAC applica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H는 heating, V는 ventilating, 그 다음에 air conditioning,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서 refrigerating, 이렇게 냉동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경을 못 했습니다.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 자체. 지금은 에어컨 없는 뭐 차라든지 에어컨 없는 거의 집, 뭐 교실 이런 건 상상을 아마 못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여름철에 냉방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 이제 난방도 이제 해야 되고, 또 이런 컴퓨터 스페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 공기 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이거 뭐 에어컨디셔닝, 환기 뭐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선진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 하루도 이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뭐 벤츠 무슨 좋은 차를 가져다 줘도 한여름에 밖에 온도가 45도가 되는데 에어컨이 없다고 얘기하면
에어컨이 있는 조그만 작은 차를 타겠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HVAC 애플리케이션 여기에 다 열전달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다. 벽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 단열이니까 벽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냉동 공기 조화기 어떤 사이즈의 것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열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냉각탑, 쿨링 타워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또 공기조화 냉동 이런 거와 관련이 없는 이와 같은 제품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력을 만들어내든지 파워 플랜팅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리프리저레이팅 아니면 에어컨디셔닝 이거는 열을 빼앗는 거거든요. 동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열을 빼앗는 거, 또 열을 주는 거, 열이 전달이 되는 거, 통과되는 거, 제거되는 거 이런 모든 게 엔지니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열이나 유체와 관련이 돼 있는 이와 같은 그 산업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하루에 매일같이 매시간 보는 이와 같은 그 현상이다. 그럼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인 이런 사람이 왜 여러분을 이제 데려가느냐? 이제 본인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데려다가 이런 조건에서 확실하게 구동이 되는 휴대폰을 만들어라, 텔레비전을 만들어라, 냉장고를 만들어라, 에어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전달이라고 하는 걸 들어야 기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뭔가 좀 할 수가 있다. 열전달과 함께 꼭 들어야 될 그런 과목이 수치 해석이에요. 수치 해석. 그래서 이거 수치 해석을 할 줄 모르면 또 열전달을 들었다 해도 이거 손으로는 못 푸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는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시험을 볼 때도 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건 손으로 풀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고 또 손으로 우리가 프로블럼을 포뮬레이션을 한다 그래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브레인 스토밍. 브레인을 그냥 폭풍우를 가해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하려면 천상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 이렇게 쓰고 주어진 조건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고 할 때 이게 열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럴 때는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세상 나가면 거의 이런 모든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풀 수밖에 없어요. 그거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알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열 전달하고 그다음에 유체역학, 그다음에 이게 수치 해석 이런 거 또 여러분 뭐 오토매틱 컨트롤인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매스캐드니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를 반드시 이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열전달 현상에 대해서 온도 분포, 그 다음에 히플락스,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 히플락스, 그 다음에 이 템퍼러처 디퍼런스, 온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트랜스퍼, 히트 트랜스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산업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연력학하고 그 다음에 열전달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연력학하고 열전달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학년 때 많은 사람들이 연력학 2를 들었고 또 일부는 연력학 2도 이제 들었을 겁니다. 자, 연력학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이제 디파인이 돼 있어요. Thermodynamics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heat and other forms of energy. heat and other forms of energy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일과 열을 다루는 거예요. 일과 열. 다른 거 없어요. 연력학에서는 일과 열을 다루는 거다.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열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 연력학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 중요한 포인트가 Thermodynamics deals with systems in equilibrium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시스템만 다룬다. 이런 시스템만. 자,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어떤 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관이 있으면은
여기 지금 20도씨 물이 이제 들어갑니다. 20도씨 물이 들어가요. 자, 이놈을 뭐 예를 들어 1kg per sec, 1초에 1kg per sec가 되는 그런 물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간다. 20도씨짜리가. 자, 이렇게 돼서 에너지를 얼마를 가했더니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짜리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30도씨짜리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20도씨, 여기 30도씨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정상 상태가 돼서 30도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초기 상태는 20도씨, 나중 상태는 30도씨. 자, 이렇게 됐을 때 토탈 들어간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m 1kg per sec, CP, C sub P 해갖고 4.18. 그 다음에 델타 T 하니까 30 빼기 20. 이렇게 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와갖고, 얼마만큼의 열량을 집어넣어 주면은 21kg, 1초에 1kg 들어가는 물이 20도에서 30도씨까지 갈 때 열량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니까 이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 하면, it calculates energy needed to change a system from one equilibrium state to another. 자, 20도씨라고 하는 평형 상태, 평형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구히 그냥 20도인 거예요, 이게. 영구히 20도. 변함이 없는 거. 이퀄리브리엄 상태. 온도도 압력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엔탈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상태가 있고, 여기 우리가 30도라고 딱 이야기하면 영구히 30도인 거예요. 30도. 온도, 압력 뭐 이런 거 다 변하죠. 30도. 자, 여기에서 하나의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다른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가려면은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이게 20에 3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올 때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It, however, 그러나 이것은 연력학은 does not predict how fast the change will take place. Since the system is not in equilibrium during the process. 자, 이걸 한번 자 보세요. 20도에서 30도까지 이제 올려야 된다.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불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그냥 급격하게 순식간에 해갖고 이걸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천천히 달궈갖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어찌됐든 여기에 필요한 연령만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하면은 결국 맨 끝에 가서 20도씨가 저 끝에 가면 30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20초 만에 이 일이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시간 걸려야 이 일이 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열역학은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1시간이 걸리냐, 20시간이 걸리냐 아무 상관은 없고, 20도씨 물이 30도씨까지 될 때 이때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이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열 전달은 그게 아니다. 열 전달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쓰면은 그러면 같은 20도에서 30도로 되는 같은 이런 프로세스가 이게 생기잖아요. 이게 생기는데 이게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아니면 어떻게 하면 느리게 이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걸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절하는 그런 학문이 열 전달이다. 어떻게 열을 가해주고 표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주고 이런 모든 거에 따라서 이게 순식간에 열이 들어가서 30도가 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천천히 이게 들어가서 나중에 30도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느리게 어떻게 이 열을 예를 들어 500W가 필요했다. 이거 500W를 얼마나 어떻게 빨리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해주는 이와 같은 그 학문이 열 전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 전달은 Heat transfer supplements the first and second laws of thermodynamics by providing additional experimental rules to establish energy transfer rate. 자, 그러니까 연력학 1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2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 깨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나 조건은 없는 거예요. 우주공간 밖에서도 어디에서나 연력학 1법칙, 2법칙 이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열전달은 거기에다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디셔널리 부가적으로 에너지 트랜스퍼 그 레이트를 열 전달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양을 이렇게 확정을 짓기 위해서 부가적인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지금 설명할 거니까요. 이번 학기 내내. 그래서 첫 부분에는 이런 딱딱한 거, 움직이지 않는
이런 그 물체, 이 물체의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거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유체, 뭐가 흘러가요. 공기가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고, 뭐 냉각수가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갈 때, 이때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가운데 깨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연력학 1법칙, 2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깨지잖아요. 그건 항상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느리게, 어떻게, 이러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열 전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력학 이제 공부를 한다. 연력학 공부할 때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이런 버켓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물이 이제 잠겨 있어요. 물이 뭐 예를 들어 물이 20도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20도씨예요. 자, 20도씨. 자, 근데 여기에 뜨거운 구리공이 있어요. 뭐 구리공이든 알루미늄 공이든 뭐 쇠로 만든 그런 공이든 뜨거운 이런 공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800도씨 짜리가 있다. 얘를 이제 이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면 처음 온도가 물이 20도, 공이 800도. 그렇죠? 이거의 무게, 비열 다 알고, 이게 무게, 비열 다 알고, 그러면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두 개가 뭐 예를 들어 10시간 여기다 놔뒀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 온도가 얼마가 될 거다. 이거 여러분이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연력학은 이제 뭐 하는 거냐. 연력학은 predicts the final equilibrium temperature of the steel ball water combination. 자, 20도, 뭐 예를 들어 뭐 800도는 얼마짜리? 이거 해갖고 두 개, 이게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면 그러면 열 전달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이놈이 어떤 상태를 이제 유지하게 돼요. 열역학은 뭐 하는 거냐. 초기 상태가 얼마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최종 상태가 얼마다. 요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초기 상태에 물의 온도가 있고 초기 상태에 이제 볼의 온도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여기 마지막으로 최종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 여기 예를 들어 1, 2, 이게 3이라고 얘기하면 1과 2가 초기 상태가 얼마인데 담궈놨더니 맨 마지막에 3번 상태가 됐다. 이 3번은 몇 도가 됐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그게 연력학이에요. 자, 그런데 열 전달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봐요. 보면 여기다 푹 담그는 순간에 볼의 온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볼의 온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물의 온도는 점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되면서 뭐 예를 들어 30분이든 1시간이 걸리면 드디어 거의 정상 상태에 다다른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 이 정상 상태에 다다를 때까지 몇 분이 걸리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몇 분이 걸리느냐. 자, 예를 들어 담금질을 한다. 우리가 이제 퀸칭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재료학도 배우고 뭐 다 했을 거예요. 이 철을 강하게, 브리틀하게, 강하게 경화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걸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이걸 우리가 템퍼링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좋은 그런 칼이 무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여러분 담금질을 한다. 뜨겁게 했다가 차가운 물에 살짝 담갔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뜨겁게 했다가 담갔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은 그러면 칼이 아주 경화가 돼서 날카롭게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게 쇠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유리도 커다란 그런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그냥 이대로 깨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템퍼링을 해. 유리를 뜨겁게 가열했다가 차가운 물에 축 담갔다가 다시 꺼냈다가 담갔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유리가 이러니까 브리틀하게 돼서 조각으로 잘라져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해도 조각조각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템퍼드 글래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특성을 바꾸기 위해서 템퍼링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해야 된다. 자, 그런 공이 한 게 있는데 이놈을 베어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뭐 천도시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담궈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재료학 공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몇 도 내렸다가 하는 건 지금은 모르지만 원리는 이 천도가 된다. 예를 들어 이놈을 이 안에 몇 초 담갔다가 이렇게 드러내야 되느냐. 몇 초 담그고 나면 그럼 이 공의 온도가 얼마가 알아야지만
템퍼링 되는 그 조건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초 있다 들어 올려야 된다. 몇 초 있다 들어 올려야 된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이 여기 있으면 처음에 공의 온도가 여기 있는데 이게 몇 초 있다 들어 올리냐 이거예요. 몇 초 있다 들어 올리냐. 이걸 하려면 그러면 공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야 몇 초 있다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초기 상태가 몇 도 몇 도인데 마지막은 몇 도 된다. 이거 갖고는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몇 초 지나면 공의 온도가 얼마 되고 몇 초 지나면 물의 온도가 얼마가 된다. 요거 예측이 돼야만 들었다 놨다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공을 예를 들면은 자, 공이 표면이 매끈한 공이 있어요. 똑같은 크기에 표면이 매끈한 그런 공이 있고 표면을 처리를 해서 바늘 같은 걸 해서 표면을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두 개의 공이 있다. 무게가 똑같아요. 자, 이 두 놈의 온도가 지금 1000도가 똑같아요. 자, 이 놈을 가져다가 두 개를 풍덩, 여기 하나 A, 그 다음에 B 똑같이 물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이제 담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담그면은 어떤 게 더 온도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냐. 어떤 게 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어요. 우둘투둘 돼 있는 표면을 가진 놈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표면, 여기 우둘투둘 하기 때문에 실제 표면적이 이놈이 훨씬 크기 때문에 표면적이 크면 닿는 면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이 많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이 많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표면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예를 들어 물이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는 물에다 담근 거하고 물이 1m/s, 2m/s, 뭐 100m/s 이렇게 막 빠르게 흐르는 그런 물에다가 이제 담그면은 빠른 물에 담그면 담글수록 어떻게 돼요? 열이 빨리 제거가 되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달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어떻게 얼마만큼의 열량을 얼마만큼 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넣어줄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또 넣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열을 막기도 하고 열을 빨리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이런 학문이 이제 열 전달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시간 요 정도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 열 전달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 연력학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다른 거 하나 환경 문제 그린하우스 워밍 이 온실 효과에 대한 그런 거 20분짜리 이제 영상을 줄 테니까 이제 그것까지 좀 봐야 커다란 그런 그 픽처를 가지고 그리고 이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열 전달이 뭐냐, 온도 분포, 그 다음에 에너지 트랜스퍼, 그 다음에 이 온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고 이게 산업체 전반에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열 전달하고 연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열 전달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